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니티 테크놀로지에서 스포트라이트에 있는 라이트 팀에 있는 그래픽스 프로그래머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섀도우 맵을 압축을 하여 가지고 대규모 씬의 라이팅을 적용해 보자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유니티에서의 오픈월드를 구현해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픈월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유니티에서는 오픈월드를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스포트라이트 팀에서는 오픈월드 샘플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 이제 그 많은 문제 해결해야 될 것 중에서 오늘 준비한 거는 대규모 씬 라이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발표하게 될 순서는 기존 사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소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 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아이디어 소개를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어떻게 빌딩을 하고 어떻게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리얼타임으로 되고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뭐 따로 설정한 게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드로우콜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 현재 이제 라이트맵으로 이제 그 섀도우를 이제 그러니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섀도우 마스크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 베이크 방식이기도 하고 드로우 콜 자체를 따로 요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서페이스에 이제 라이트맵을 저장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게 됩니다. 또 보시면은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텐시티가 있고 이제 섀도우 마스크가 각각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사인드 디스턴트 필드 섀도우라는 방식인데 이건 유니티에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똑같이 서페이스에다가 프리 베이킹을 하는 거지만 라이트맵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퀄리티가 조금 더 낮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서페이스에 라이트맵을 저장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월드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라이트맵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서 보통 라이트맵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픈월드에서는 굉장히 넓은 맵이기 때문에 라이트맵으로 저장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많은 이제 메모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을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뭐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버추얼 텍스처링을 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접근 방식도 되게 돼요. 그러니까 오픈월드에서 라이트맵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라이트맵을 쓴다는 것이 또 이게 핸들링 한다는 게 또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콜도 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희의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라이트맵 UV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섀도우 맵은 이제 큰 섀도우 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떤 오브젝트 안에서도 똑같은 레졸루션과 컨시스턴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라이트맵 UV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스태틱에서 베이킹 되는 모든 섀도우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따로 이제 섀도우 맵 자체를 아예 구워 버렸기 때문에 동적 오브젝트에서도 바로 그림자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키노트 때 좀 몇 번 언급됐었던 거죠. 볼루메트릭 라이팅에서도 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씬 샘플에서는 HDRP에서 이제 적용을 한 결과고요. 볼루메트링 할 때도 추가적으로 섀도우 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아이디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섀도우 맵을 어떻게 복사를 하였고, 그리고 DA 구조로 이제 압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한 샘플을 이제 준비했거든요. 예, 박스 하나하고 스피어 하나가 있죠. 또 보시면은 이제 그림자가 위에서 아래로 받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위에 있고 아래로 이제 빛이 있고 아래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림자도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섀도우 맵이 다음과 같이 이제 필요하게 돼요. 이런 섀도우 맵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림 바꿔서 이 섀도우 맵을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간단한 그림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이 그림으로 어떻게 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섀도우 맵은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뎁스를 표시하였는데 이 빨간색이 오른쪽과 같이 섀도우 맵으로 이제 렌더링된 결과가 이제 표시가 되겠고요. 이 섀도우 맵을 통해서 빛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빛이 차단돼서 섀도우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별을 가능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섀도우 맵에서 라이팅을 이제 섀도우 맵으로 섀도잉을 하는 작업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 보시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복세 공간으로 이제 분할을 했어요. 아까는 이제 위에서만 이렇게 일렬로만 이제 분할했다면은 거기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유니폼 그리드로 이제 복셀을 공간으로 분할했고요. 그 분할된 복셀에 이제 대응된 곳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이제 해봤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은 크게 릿하고 섀도우드라는 이제 두 개의 구분되는 정보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복셀 정보에서는 여기서는 0 혹은 1로 이제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단 1비트로 그러니까 복셀 하나당 1비트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4096이라는 이제 4K라는 해상도로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4K로 이제 복셀로 이제 섀도우로 표현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도 이제 8기가라는 엄청난 양이 필요하게 돼요. 그에 반해 이제 4K로 섀도우 맵으로 이제 그 기존의 섀도우 맵을 했을 때는 16비트로 표현했을 때 32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32메가는 이제 뭐 흔히 이제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8기가는 쓸 수 없는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세 데이터를 왼쪽과 같은 구조로 이제 제가 변환을 했는데 이게 이제 SVO라고 하거든요. SVO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공간 자체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옥트리 구조로 가져가 보자라고 해가지고 탑다운으로 옥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차이드는 더 이상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선으로 이렇게 타게 돼서 이 부분만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그 외는 빈 공간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빈 공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이 구조를 이제 왼쪽 같이 이제 트리 구조로 이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옥트리이기 때문에 페어런츠는 최대 8개의 차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고 가장 위에 보시면은 이제 루트라는 것이 점 하나로 이제 노드가 되겠죠. 그 아래는 8개의 이제 차이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차이드가 8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은 하나만 이제 또 8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또 8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섀도우 맵에서 복세 섀도우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먼저 리프 노드는 죄송합니다. 리프 노드는 비트셋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각각 비트셋이 있고 이 비트셋을 이 실루엣에 따라서 구성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윗단계에서는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질 않고 포인팅만 하게 돼요. 포인팅만 하게 되지만 이 포인팅 된 정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보를 이제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도 똑같이 포인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기적인 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실 거는 리프 노드만 비트셋을 소유하고 그 외는 포인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한번 표현해 봤더니 SV로 표현했더니 8기가에서 3.8기가로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용량은 신의 복잡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금 3.8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또 보여드릴 때는 그러니까 동일 레졸루션 섀도우 맵의 레졸루션에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큰 메모리를 또 요구하기 때문에 SVO 자체만 표현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SVO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는 DAG 구조로 압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이제 SVO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X, Y, Z축으로 분할된 트리라고 할 수 있고요. 최대 8개 차이드를 소유하고 리프만 비트셋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루트까지는 포인팅만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고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D 트리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실제 내부 구조에서는 3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트리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제 감안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DAG 구조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디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라고 그래서 비순환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차이드를 부모가 이제 페어런츠가 차이드를 공유한 것만 가지고 있고 중복된 것들은 다 하나로 유니크하게 합치기 때문에 어사이클릭 그래프가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가 이제 중복된 게 몇 개 보이실 거예요. 여기 3개짜리 보이고 여기서도 3개짜리가 보이시죠? 2개짜리 2개짜리 보이시고요. 이것들을 하나로 유니크하게 합치고 그 다음에 부모는 포인팅을 변경을 함으로써 압축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단계뿐만 아니라 레벨을 계속 올라가면서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압축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좀 그림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제에서는 2의 8승의 복셀 리프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2차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4개로 되어 있지만 3차원으로 되면 8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각각 데이터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0과 1로 되어 있고 2의 8승의 복셀 리프 구조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는 256가지의 경우의 수가 돼요. 여기선 예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많이 나와 있진 않고요. 네, 그리고 먼저 리프 노드를 비트셋, 리프 노드는 비트셋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셋으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렬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보시면은 중복된 게 이제 이렇게 각각 보이실 거예요. 예, 중복된 거를 이제 하나씩 인접해 있는 걸 통해서 삭제를 하는데, 소트를 하는 이유는 중복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매번 다 순환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하지만 소트를 하게 되면은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도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소트를 하고 인접해 있는 노드로만 중복되어 있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지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어런츠의 포인트도 다시 재갱신해 줘야지만 리프 노드에서의 DAG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다음에 페어런츠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페어런츠는 어떤 식으로 정렬하게 되냐면은, 저는 그 페어런츠 자체 내에서도 포인터 값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포인터 밸류로만 또 정렬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어런츠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포인터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을 바꾸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중복된 노드가 이제 또 발견하게 되죠. 이 단계를 루트 단계를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 구조와 그리고 이 전가의 구조는 압축이 된 거지만 사실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다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이제 리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우의 수는 증가하지만 대신에 노드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 표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A 구조로 압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노드의 정보들이 각각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프가 가장 노드가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우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왼쪽과 같이 이제 피라미드의 이제 형태가 된다면은 오른쪽과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하게 돼요. DAG 구조라는 게 뭐 제가 뭐 제안한 아이디어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다 이제 논문을 가지고 참조한 거고요.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준비한 건 아니고 그 논문에서 이제 DAG 구조로 압축했을 때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는 이제 레벨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레졸루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레벨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SV 구조고 이제 이렇게 깎여서 보여 나와 있는 것들은 다 DAG 구조로 압축한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세로로 보시면은 10의 승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표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압축률을 보이는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DA 구조로 압축을 한번 해봤더니 3.8메가에서 0.2메가로 이제 감소한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4096 레졸루션으로 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4096에서 16비트로 섀도우 맵을 했을 때는 한 32메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압축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제가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구현 설명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이제 좀 준비해가지고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현 설명은 이제 SVO DAG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빌드 파이프는 어떻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SVO DAG를 어떻게 빌드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이 구조가 섀도우 맵 자체가 아니고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트리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리 탐색을 통해서 렌더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쉐이더에서 일단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SVO DAG 데이터는 컴퓨터 버퍼에서 언사이드 인트로 저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사이드 인트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는 4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카운트는 이제 압축이 이제 10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변적으로 돼요. 또 보시면은 2x 2x2로 이제 분할하고, 또 이제 노드의 사이즈가 이제 또 가변적이에요. 이게 하나 보시면은 노드의 헤드가 있고 그 아래가 차일드 개수가 있거든요. 이 차일드 포인터가 있는데, 이 차일드 포인터는 차일드 마스크가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노드의 사이즈가 가변적으로 되게 되고요. 아래 보시면은 차일드가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헤더만 존재하게 되고 끝납니다. 그 노드의 헤더는 일단 16비트는 안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차일드 마스크에서 16비트를 쓰는데 차일드 하나당 2비트를 사용하게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빛을 받는 차일드다라고 하는 차일드 마스크하고, 두 번째는 빛을 받지 않는 차일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은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섹티드라고 해서 이때 차일드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차일드 마스크에 인터섹티드가 된 비트 수만큼만 차일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일드 포인터는 32비트로 저장을 하고요. 그 안에는 스트라이드 인덱스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트 위치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는 스트라이드를 그러니까 4바이트이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4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4만큼 그 인덱스가 되어 있는 값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은 이제 리프 노드가 아닌 그 위에 단계에 대한 노드 구조고요. 리프 노드는 비트셋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구현했을 때하고 여기서 제한하는 방식에서도 2x2x2가 아니고 8 곱하기 8인 노드를 8개로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노드 리프 하나당 64비트로 표현하고 64비트로 섀도우 마스킹을 이제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2의 8의 경우의 수가 아니고 2의 64의 경우의 수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최대한 중복적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최적화된 기법도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제 설명했다시피 리프 노드 하나당 64비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개의 리프가 이제 총 8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8x8x8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안했던 거에서 이제 8x8로 되어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PCF 필터링이라는 것을 할 때 이제 9x9로 쓸 때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8x8 8 곱하기 8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네, 저는 이제 해당도는 이제 4K로 이제 섀도우 맵을 캡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GPU에서 사용하고 있고 GPU에서 캡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 메모리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직은 이제 빌드를 CPU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GPU에서 최대한 다 계산된 정보를 CPU로 전환을 다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맵 단위로 민 맥스 값으로 각각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GPU에서 현재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예제 같이 아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섀도우 뎁스가 되겠죠. 그래서 민 값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게 돼요. 이 레벨 단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맥스 값으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차이점이 잠시만요. 다시 보시면은 민이기 때문에 가장 위로 이제 그 낮은 값만은 비교해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고요. 맥스는 이제 가장 이제 큰 값을 이제 비교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레졸루션마다 낮은 값을 큰 값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죠. 이 정보를 이제 다 CPU에다 전송하고 이게 간단한 지금은 이제 보여주는 간단한 코드이긴 하지만 앞에 나중에 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루프로 돌아서 섀도우를 이제 컴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4K에서의 해당도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이상의 해당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되게 심플하게 해요. 나눠서 합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8K가 되겠고 그다음에 16K가 되겠죠. 다 각각 이제 계산을 해서 합치게 됩니다. 이제 SVO DAG의 빌드에서 이제 조금 깊게 설명해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제 위에 루트를 먼저 생성하는 코드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깊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브 노드를 이제 안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 레벨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넘어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서브 노드에서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한 것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복셀 바운드하고 섀도우의 민맥스하고 비교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섀도우의 민맥스를 아까 GPU에서 계산한 거를 CPU에서 이제 이미 전송하고 난 다음에 이 빌드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단계별로 CPU의 민맥스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민맥스와 그 복셀의 비긴과 엔드 값을 비교해가면서 완전히 빛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림자가 졌는지에 대해서 현재 그 복셀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교체가 된 거겠죠. 아직은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 레졸루션으로 내려가서 계산해달라라고 해서 인터섹트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차일드 포인터를 넣어줘서 차일드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차일드 비트 마스크라는 게 노드에 존재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헤드예요. 그 헤드에도 이제 다음과 같은
미리 정해놓은 값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현재 완전히 빛을 받았는지 완전히 빛이 차단됐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좀 더 높은 해당도로 판단해 달라는 건지를 요 차일드 비트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루프를 끝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이 빨간 선이 이제 비긴이고요. 이렇게 코드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 놨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노드 자체가 여기 복셀이 현재 다 교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누런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그 다음 단계도 별 차이가 없어요. 민 맥스가 이렇게 다음 민 레벨로 넘어가서 비교해봐도 똑같이 차이는 없지만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비교가 된 것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풀리 리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약간 핑크색으로 제가 표현했거든요. 보시면은 복세,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풀리 리스로 가게 되고요. 여기 기준에서는 이 기준에서는 이제 이 맥스 값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풀리 섀도우드가 되겠죠. 그 외에는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인터섹트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해당도 넘어가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면은 다음에도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외곽선에서만 집중적으로 노드가 생성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SVO 빌드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DAG 압축에 대한 것도 다룰까 했다가 아이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 상세에 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더 이제 어펜딕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또 슬라이드로 컴퓨터 통해서 이제 공개를 또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서 다룰 예정이고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아이디어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빌딩이 어떻게 되어 있고 SV하고 압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렌더링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렌더링한 결과가 되겠고요. 먼저 기존 섀도우 맵과 차이점을 다시 짚어보면은 일단 데이터는 섀도우 맵은 이제 2D 텍스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세 덱 섀도우 같은 경우는 3D 데이터 옥드리가 돼요. 그리고 섀도우 맵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썼던 방식으로 월드 포지션을 라이트 스페이스로 바꾸고 이제 그걸로 이제 UV 좌표를 변환해가지고 접근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이제 복세 덱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 탐색을 해줘야 돼요. 이제 변환을 하고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트리로 이제 밑으로 타고 해가지고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트리 탐색에서는 렌더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컴퓨터 쉐이더 코드를 이제 컴퓨터 쉐이더 코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이거 HLS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리를 이제 탐색하면서 이제 루프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원하는 지점이 섀도우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빛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이 P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월드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언사이드 인트로 변환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처음에 월드 공간에서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을 라이트 스페이스로 바꾸고 또 라이트 스페이스를 또 이제 NDC 공간으로 바꿔요. NDC 공간을 바꾼 것을 해당도에 맞게 딱 그 변환을 하는 거죠. 이제 언사이드 인트로요. 바꾸게 되면은 각각 X, Y, Z의 요소가 뭐 당연히 이런 비트로 보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비트로 보이는 형태에서 각각 레벨마다 이제 대치가 되는 이 비트 표시가 있어요. 이 비트 표시가 즉시적으로 어느 차이드로 가야 되는 건지로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하게 연산을 뭐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 세 줄 있거든요. 이 코드 세 줄을 통해서 다음 차이드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변환이라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로 가게 되는지 차이드 위치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차이드 위치를 판정하게 되면은 아까 헤더에서 차이드 마스크 셋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차이드 마스크 셋,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차이드가 빛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빛을 받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인터섹트로 인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빛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이제 1이라고 했고 빛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0이라고 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인터섹트가 되면은 다음 레벨로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 루프를 돌게 돼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섹티드라는 게 루프에 있거든요. 교차가 되어 있을 때만 루프가 돌고 교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리시나 섀도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프가 종료가 되고 바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프 노드가 아닌 리프 노드 이전까지만 탐색이고요. 다 됐으면은 제가 아까 이제 리프 같은 경우는 8 곱하기 8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걔는 이제 또 탐색을 또 이제 다르게 해야 돼요. 네, 여기 앞에서 이제 어느 z의 이제 나머지 값으로 이제 몇 번째로 이제 리프로 넘어가야 되는지 0에서 7이 되겠죠. 넘어간지 하고 그 선정이 된 마스크에서 여기서는 이제 니얼리스트 샘플링 이제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니얼리스트 샘플링뿐만 아니라 바이리니어 샘플링도 있고 트라이니어 샘플링도 있는데 여기서 예제는 좀 더 그러니까 바이리니어 바이리니어 샘플링 하기에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니얼리스트 샘플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 리프 노드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빛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결과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걸로 보면은 딱히 이제 잘 와닿으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준비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각화를 또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은 왼쪽이면 얼리 터미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빠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빛이 받는데 안 받는다가 바로 끝난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리프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두운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실루엣 부분이 이제 좀 더 어두운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까 그 루프를 돌 때 렌더링하고 루프를 돌 때 실루엣에 멀어지면 당연히 여기서는 빠르게 그냥 끝난 거예요. 노드 자체가 이제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빌드가 된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루프가 빨리 종료가 되면서 빛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고요. 이 실루엣 부분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최종 레졸루션까지 끝까지 내려가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해보니 역시 검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 이제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온지에 대해서 제가 측정해봤는데요. 먼저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섀도우를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 버퍼에다가 여러 개를 이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넣은 거를 반복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 개를 넣은 거를 이제 한 번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타임 오브 데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타임 오브 데이가 완성됐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여러 각도대로 찍어내서 지금 시연을 한 영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기존 서페이스에 섀도우가 저장된 라이트 맵으로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동적 오브젝트를 옮기면은 약간 따로 넣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라이트 프로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안에 섀도우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어둡게 표현하거나 이제 바깥으로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밝게 표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바로 동쪽에서도 판별이 가능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섀도우 맵이지만 압축이 되어 있는 섀도우 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얻어온 섀도우 맵과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공간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동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드로우콜이나 뭐 추가적으로 섀도우 맵을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이제 즉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결과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준비한 이제 샘플 씬이고요. 테스트 환경은 1kg by 1kg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AWRP에서 이제 렌더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4K가 됐고 16K가 있죠.
16비트 섀도우 맵으로 보여지면 32메가하고 512메가가 되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씬의 복잡도에 따라서 SVO만으로도 압축률이 그렇게 압축이 아니죠. 효율성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형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되게 복잡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VO로만 봤을 때는 섀도우 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히려 더 용량이 많죠. 근데 컴프레션을 한번 해봤더니 3.4메가로 좀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가 이제 제한된 논문에서는 최적화 기법이 몇 개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 적용해봤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디테일하게 어펜딕스로 또 이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최적화를 했더니 이제 1.7메가로 많이 주게 됐고, 그 다음에는 1.6메가로 주게 됐죠. 그래서 32메가짜리 4K를 1.6메가로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16K로 썼을 때 이제 8.8메가로 쓸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6K로 아까 그 씬을 이제 10도 단위로 이제 다 빌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도에 따라서도 역시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50도가 이제 제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 90도는 사실상 섀도우가 발생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역시 용량이 되게 적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총 다 합쳤더니 한 118.3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메가를 이제 해상도별로 이제 쭉 제가 빌드를 또 해봤어요. 해봤더니 4K는 이제 1.9메가 됐고, 그리고 256K로까지 가봤더니 300메가가 조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빌드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64K까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됐는데 확실히 128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56K는 좀 많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가장 용량이 많은 지점이 아까 이제 50도가 용량이 가장 많은 지점이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제 샘플 C는 테스트 환경은 이제 8kb 8kg로 했고요. 8 곱하기 8이니까 64km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HDRP에서 이제 적용을 한 샘플 씬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샘플을 이제 좀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있는 컴퓨터가 제 작업하는 컴퓨터 RTX 208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GTX 1060에서는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당 사항 없게 표현했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적용한 VX 섀도우만 한 결과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2080에서는 VX 섀도우 결과가 이 정도 프레임이 이 샘플에서 이 정도 나왔고요. 그 오브젝트가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한 10,000개, 15,000개 정도 있었고, 좀 샘플을 조금 더 바꿔서 프로파일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단위에 따라 이제 리얼타임으로 섀도우 맵을 계속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점점 드로우 코스가 이제 늘어나겠죠. 제 거는 VX 섀도우는 특별하게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당연히 다이나믹 오브젝트로 따로 처리해야 되긴 하지만 스태틱으로는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링은 엔사이트로 기준으로 했고요. 해상도는 1910, 1080 했는데 좀 결과는 솔직히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했었는데 아직 이제 렌더링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전 기대하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제 밤에 이제 조금 최적화를 제가 작업을 해봤더니 일단 성능 향상은 간단하게 해봤는 데도 있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 따라서도 렌더링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좀 있었어요. 1060인데도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좀 더 최적화는 확실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제 모바일에서 제가 돌려봤는데요. 레졸루션은 다음과 같이 1440 곱하기 720
레졸루션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이제 42개 섀도우 맵을 넣었어요. 그 안에 타임 오브 데이도 가능하게 하고 또 어느 한 특정 각도에서 이제 다양한 레졸루션도 한 번에 넣어가지고 올렸고 한 200메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총 합쳐서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 기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노트 갤럭시 노트 9을 했고 노트 8을 했고요. 프레임은 현재 이제 한 50프레임 조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브젝트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뷰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이나믹 섀도우를 했을 때 이제 프레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제 VX 섀도우를 키면은 프레임 조금 올라가는데 물론 실제로는 캐스케이드를 이렇게까지 길게는 쓰지는 않겠죠. 당연히 최대한 앞으로 당기거나 이제 섀도우를 정말 안 쓰려고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이 예제로만으로도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좀 간단한 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좀 더 어느 정도의 성능이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샘플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고해상도 섀도우 라이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적 오브젝트 섀도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정적 오브젝트에다가 섀도우 드로커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꽤 괜찮은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볼륨 라이팅도 이제 모바일에서가 아니라 뭐 고퀄리티 게임에서는 이제 요즘 흔히 알 수 있는 게임에서도 점점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볼륨 라이팅에서도요. 근데 볼륨 라이팅은 섀도우 맵이 없으면은 사실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간에서 빛이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라이트 맵으로만 쓰면은 서페이스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공간에 있는 섀도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섀도우 드로커를 하지 않고도 볼륨 라이팅에서 적용 가능하게 됩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이제 프리 컴퓨팅이라는 단점이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 접근이 아니라 트리 탐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문제를 발생할 수 있냐면은 GPU 안에서도 당연히 메모리를 가져올 때 캐시를 다루게 되죠. 특히 텍스처라는 메모리를 접근해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캐시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 히트율이 조금 떨어지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해상도 그 텍스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섀도우 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걔도 다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는 지점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처라고 하더라도 캐시 히트율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선점에서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렌더링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빌드 파이프라인 자체는 유니티에서 이제 멀티씬이나 이제 서브씬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개선을 하고 있어요. 뭐 대규모 게임 같은 경우 매시브한 게임 환경에서도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빌딩 할 수 있는지 파이프라인도 구성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참고한 논문에서도 당연히 점광 원간, 스포트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에서 적용해가지고 매니 라이팅에서 솔루션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차원 확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일관성이 있는 것끼리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은 타임 오브 데이용 섀도우 맵을 하나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개가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명강원 같은 경우는 섀도우 맵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걔도 이제 공간적인 부분으로 로컬리티를 이용해가지고 압축을 하면은 레어리어 라이트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옆에 달아놨는데 2016년에 유로그래픽스에서 이 부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했었어요. 대신 제가 소개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역시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풀리 GPU 빌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GPU에서 CPU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버스 맞나? 예. 그 버스로 전송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그 부분 제가 빌딩 시간을 이거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측정을 해보면은 그 전송 속도가 사실상 거의 한 7, 80%는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GPU에서 모든 것을 빌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빌드 시간도 당연히 주겠지만 그런 PCI 전송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즉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에서 리얼타임으로 빌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제 패러럴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참고 논문도 좀 달아놨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